강론, 매매 두 문제, 임대차 두 문제. 임대차는 세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요 임대차는 뒤에서 보시면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하고도 연결이 돼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까지 합쳐서 7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중에서 그 둘째 담보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거 우리 맞출 생각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순환에는 그냥 건너뛰었는데 찜찜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번 예. 내용을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왜 우리 그 가끔 하다 보면 이렇게 찍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정도 오늘. 매매 의의가 있고 매매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성립에는 두 개가 있어요.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이 있는데요. 이 계약금이 한 문제 꼭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 중요하죠. 많이 나왔고요.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말해요. 보통 시험 문제 다음 중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걸 보통 물어봐요. 조문을 물어봅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요게 좀 어려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할 겁니다. 환매가 나오고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환매에서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은 계약금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하죠. 그렇죠? 조금 고급지게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일단 약정만으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낙성이고요. 매도인 매수인에게 채무가 생겨요. 쌍무고요. 이행이 끝나면 서로 주고받으니까 유상이고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쓸 수도 있으니까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분류식 이렇게 되겠죠. 결국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매매계약의 뜻이 됩니다. 일단 개념은 그렇게 돼요. 시험지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기출지문 중에.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OX. X죠.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불과합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재산권 이전. 자, 요 재산권 첫째가 장래 재산권 돼요. 무슨 재산권? 아파트 매매, 분양 같은 거. 타인 재산권 돼요. 약속만 하는 거니까.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해요. 정해진 날짜에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재산권에서 두 가지. 장래 재산권도 된다. 타인 물건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대 당사자는 대금 줘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금전해야 돼요.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금전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이런 것들을 매매 의미 특징으로 간단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매매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요. 매매계약의 성립은 일단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봤듯이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목적이 나타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되죠. 이때 매매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니까 당연히 대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대금 지급 시기라든가 대금 지급 장소 이거 합치 없어도 돼요. 두 번째로 이 재산권과 매매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민법 정치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성립은 매매계약의 목적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 and 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도 계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을 간단히 봐주시면 돼요. 먼저 매매 예약은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일주일 있다 매매 계약을 할래? 라고 갑이 청약을 하고 우리 그러지 뭐 이게 매매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장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약속을 한 게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약도 계약이에요. 계약이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얘네들은 일주일 뒤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될 권리 의무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의무를 부담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의무를 부담하고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채권행위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채권계약. 무슨 계약? 그래서 시험 지문 중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매매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오! 이렇게 돼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어쨌든 매매 예약이나 이렇게 장차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속하는 걸 말하는데 이 매매 예약이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만 규정을 해놨어요. 뭐만 규정해놨다고요? 일방예약만. 그리고 요 매매 일방예약을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하면서 한번 써먹을 겁니다. 예? 실제로 매매 예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채권 담보 수단으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어쨌든 당사자가 예약을 했을 때 보통 그 예약은 무슨 예약이다? 일방예약이다. 민법에는 일방예약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약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면 그냥 판례 일방예약으로 추정해버려요. 그럼 일방예약이 뭔지만 아시면 되죠. 예약을 했을 때 어느 한쪽에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줘요. 이게 일방예약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예약을 하면서 만약에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줬다. 그럼 얘는 나중에 이걸 행사를 하면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본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럼 당연히 일방 예약을 할 때 미리 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 그 목적이 일방 예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일방 예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됐죠? 두 번째로 형성권 하면 뭐가 나와요? 또 행사기간. 뭐가 나온다고요? 행사기간. 이거 오늘 벌써 세 번째예요. 수기의사표시 한번 나왔고요. 해제권 나왔고요. 또 남았어. 당사자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내에 정하지 않으면 10년 또 남았어. 그럼 만약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우리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그럼 갑은 을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죠. 예? 예약완결권자에게 예약완결권 행사협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네, 그 정도. 그래서 일방 예약 정도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예약 완결권이 있죠? 의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부동산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나중에 가등기 가서 볼 겁니다. 넘겨보세요. 행사 방법, 상대방 일방적으로 한다. 행사기간 4줄. 존속기간 10년 제척기간 일종의 형성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지금요 제가 형성권 행사기간 나오면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형성권 행사기간은 무슨 기간이라 그랬어요? 제척기간. 그리고요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제척기간이라는 건 중단 정지가 없어요. 중단 정지가 없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척기한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어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또 하나가 이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 이해관계권 시험 문제 중에 우리 기출문제 중에 답이 이런 게 있어요. 예약완결권자가 여기 보세요.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만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으니까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그랬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 경과로 권리는 소멸. 이렇게 바꿔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척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척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왔어요. 그렇게. 그것도 여러 번. 그럼 설명해라 이 자식아. 싫어. 외우세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 내용이 맨 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예약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된다 라고 돼 있죠?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매매 예약은 딱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더 볼 것도 없고요. 계약금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은 일단 뜻이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 갑과 을이 1억 매매를 하는데 갑이 1,000만 원 계약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을이 1,000 계약금을 금 전으로 줘. 계약금이죠. 근데 돈을 안 가져와서 타고 간 자동차를 줬어. 이 계약금이 아니에요. 자동차 계약금이다 아니다. 계약금이다. 왜?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 민법에서는 유가물,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이것도 계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줘도 계약금이고 자동차로 줘도 계약금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 나중에 을은 대금을 1억을 줘요? 자동차값 빼고 9천만 원만 줘요? 1억 다 주죠. 1억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있다 없다? 대금 일부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반환.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한다가 옳은 짐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못 골랐어요. 옳은 것을 골라는데 그걸 못 골랐어요. 왜? 우리 상식적으로 계약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대금 일부에 충당하죠. 그건 이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가 이거 나중에 대금 일부에 충당하죠. 돈으로 줬을 때는. 그건 관행에 불과하고 계약금을 금전으로 줬을 때 당사자사의 대금 일부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 계약금이란 놈 자체가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사자들이 나중에 금전으로 계약금을 줬을 때 대금 일부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 해서 계약금 자체가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계약금의 뜻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계약금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증약금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입니다. 세 번째 위약금이라고 되는데 이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위약금 또는 위약계약금이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싶으면 계약을 할 때 미리 특약해야 된다.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한다. 따위와 같은 이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없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특약을 통해서 위약계약금이 되었을 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게 있습니다. 차이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예요. 손해배상액 예정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근데 위약벌이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특약을 했어요.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한다. 근데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손해가 2천이 생겼어요.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1,000만 원 계약금 몰수하고 플러스 1,000만 원 추가 청구하고 싶겠죠. 근데 그 계약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 추가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근데 위약벌에 해당되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위약 계약금일 때 이건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특약을 해석하면 이건지 알아낼 수 있어요. 보통은 특약을 해석하면. 근데 아무리 특약을 해석해도 이건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판례 요걸로 추정. 뭘로 추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자, 일단 성질 관련해서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고 차이는 요렇다는 거, 나가 불분명할 때는 뭘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610페이지 맨 위에. 됐죠? 네. 그리고 밑에 판례 사례가 6개가 잔뜩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2번 보세요. 610페이지 2번 찾으셨어요? 네, 그게 잘 나와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방이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주냐 안 주는 매매계약이 훨씬 많다고 그랬습니다. 매매계약 중에 현실매매라는 게 있어요.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돈 주면서 뭐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럼 상대방은 물건 건네주면서 돈 받죠.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죠. 이런 걸 현실매매라고 해요. 현실매매의 경우 계약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계약금을 주려면 따로 계약금을 주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그 특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따로 불러요.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이 민법상 요물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따라서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해요. 실제로 우리 판례 중에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억 매매 계약을 했고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요구했는데 안 줘. 없다고. 5일 있다 주겠대. 그래서 매도인이 기다렸어. 5일 있다 계약금을 안 줘. 매도인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죠?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건 상식이고 그거는. 법은 납득 안 되는 게 많아요. 요물계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와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주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요,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우리 상식에서 판결을 했었어요. 대법원에서 깨졌어요. 대법원이 그 1, 2심 판사들을 혼을 냈어요. 계약금 공부 다시 해라. 저기 제주도 가서. 그래서 다 좌천. 이래 돼. 판사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린 당연히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린 지금부터는 헷갈리면 안 돼. 요물계약입니다. 아시겠죠? 머릿속 꽉 박으셔야 돼. 그래서 그 판례 사례 동그라미 4번. 계약금이 거부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 됐죠? 네, 그거. 당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체결하니까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게 보통이고요. 다만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니까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며칠 있다 하면 돼요. 아까 5일 있다 계약금 달라. 알았다. 그럼 5일 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가져와서 주지요. 약속대로. 그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약속대로 돈을 갖다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민법이 보유한 해약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부여해 놨습니다. 자, 해약금의 성질이 뭔지를 머릿속에 담습니다. 각과 을이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1천을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 받았죠. 네? 수수.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양당사자에게 묻지마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무슨 해제권? 묻지마 해제권. 다른 데 가서는 묻지마 해제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그러세요. 네. 왜 이게 묻지마 해제권이냐? 이미 해제권이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니까 이때 이 계약금이 무슨 성격을 갖는다?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에요? 아니죠. 계약금, 계약을 통해 생겼죠. 약정 해제권 이렇게 됩니다.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이걸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리고 행사했을 때 효과는 뭔가? 아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하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형성권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한 기간 정하면 정한 기간 내 정하지 않으면 10년 그래야 되죠. 근데 여기 법에서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하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몇 년 이렇게 해놓으면 참 깔끔한데 애매하게 뭐라고 해놨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거와 갖고 다툼이 또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이게 이행 착수냐 아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행사하느냐. 준 사람은 포기.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 상환.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는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돼요. 말로만은 안 된단 말이죠. 문제는 상대방이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도망다니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매도인 입장에서 배액을 주고라도 해지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매도인은 해지하고 싶겠죠. 그럼 반면에 매수인은 도망다녀야죠. 이럴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 안 해도 된다.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배액을 제공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다. 이렇게. 요거 하나. 주면서 해제권 행사한다는 거. 그러나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612페이지에 보면요.
위에 조문 박스에 565조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은 명칭을 불문하는구나.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이라고 돼 있죠.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교부한 때는 이렇게 돼. 조문 자체가 만약에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랬다면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교부한 때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물계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서설 개념전도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양가라 1번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즉 한 놈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근데 이 이행 착수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법원에다 물어봐요. 판사님, 이행 착수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행 착수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한 상태. 물어본 사람이 뻘쭘해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말해.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뻘쭘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봤어, 자세히.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이따구로 얘기해. 이런 걸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전 뭐 거지 같은 놈이 있어 그러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행 착수냐 아니냐. 이행 착수냐 아니냐. 거기 뭐 잔뜩 나왔는데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자기압수표로 교부하거나 은행도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도어음. 이 은행도어음의 반대가 문방구어음이에요. 여러분들 문방구 가서 어음용지 주세요. 그럼 어음용지 줘요. 거기에다가 내가 금액을 딱 찍어서 어음을 발행해요. 상대방이 이거 물품 대금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문방구어음은 차용증 쓸 때나 이렇게 사가지고 쓰는 거고, 이거는 무슨 은행이 꽉 찍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음을 말합니다. 은행으로 흘러들어. 그걸 은행도어음이라 그래요. 물론 부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이런 걸로 지급하면 이행 착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부나 일부를. 그거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잔뜩 나왔는데, 6번 봅니다. 동그라미 6번. 거기에 보면요,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매도인이, 동그라미 6번.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한테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요 소송을 제기한 게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판례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양당사자가 협력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이행 착수냐? 이것도 이행 착수 아니다. 요 이행 착수 아닌 거 두 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8번에 보면 미리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목적물의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100을 주고라도 해지하고 싶겠죠. 매수인이 냄새를 맡았어요. 저 매도인이 100을 주고 해지할 것 같아, 느낌상.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이걸 저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도금을 일부라도 던져줘야 되잖아요. 날짜가 아직 안 됐어. 중도금 지금 날짜가 한 달이나 남았어.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한 달간 똥끝이 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똥끝 하지 말아야 해. 미리 해라, 미리. 이행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그 9번이. 8번인가요? 네. 6번, 7번, 8번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 다음 페이지 해제 방법은 말씀드렸고요.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했을 때 그 효과. 아까 법정 해제는 계약관계의 소급소멸.
원상회복 의무의 발생,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거니까 원상회복은 생기지 않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의 소급소멸 이걸로 끝나고 원상회복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여기를 보세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해만 하고 문장을 봅니다. 각각이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약정해제권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이걸 계약금이 수수됨으로써 약정해제권이 당사자에게 유보가 된 경우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거 꼭 해제할 필요 없죠. 얘네들은 이행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잔금을 안 줘요. 그럼 쫄 거예요. 끝끝내 안 줘요. 그럼 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갑에게는 해제권이 몇 개가 있어요? 2개. 계약금 해제권이 하나 있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금이 수수됨으로써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별도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 및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법정 해제권이 별도로 발생하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요거 조문력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615페이지. 매매 계약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라? 당사자 쌍방균분. 조문. 568조 2항 동시이행 항변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585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시기만 정해놓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일이 동시행 관계니까 매수인의 이행기한도 매도인과 동일기한이겠죠. 네. 추정한다를 조심하세요.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568조 대금 지급 장소. 원래 대금 지급 장소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지급합니다. 근데 장소를 정하지 않았으면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입니다. 원칙이 어디라고요? 매도인 주소지.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인데 예외가 이거예요.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에는 어디서? 인도 장소. 예외입니다. 이거. 원칙이 어디라고요? 매도인 주소지. 그 다음에 587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 이걸 누가 수취하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그럼 이렇게 돼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근데 판례가 예외를 하나 인정해요. 요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어. 그럴 때는 누가? 매수인이. 요거 하나 따로. 조문은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매수인. 예를 들어서 제가 소를 한 마리 사는데요. 매도인이 열흘 있다 넘겨준대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주고 소를 사려고 하는데 소 배가 뿔룩해. 한 마리도 송아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매도인이 열흘 있다 준다 그래. 중간쯤에 소로 송아지를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매도인은 열흘 있다 준다 그랬겠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저 송아지도 갖고 싶어. 그러면 두 눈 딱 감고 열흘 있다 줘. 대신 대금을 오늘 다 줄게. 딱 줘라. 그럼 나중에 송아지까지 내놔. 할 수 있다. 그런 판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매 수인이 수취한다. 그런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는요. 요 경우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해요? 매 수인이.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주기 전에 인도부터 받았어요. 그래도 누가 수취를 해요? 매 수인이. 그러니까 매도인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마련된 게 이거예요. 대금 이자를 지급하라. 두 번째 문장.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인도를 받았을 땐 과실을 누가 수취하니까? 매 수인이 수취하니까. 매 수인이 수취하니까. 당연히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부터 받았다면 과실을 매 수인이 수취하니까 매 수인은 대신 뭘 지급해라?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588조하고 589조가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각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는데 계약하고 며칠 있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을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갚하고 이런 거 매매했지? 그래, 을이 그렇다. 병이 그거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병한테 팔으라고 말한 적 없어. 병이라는 놈이 마치 지 것처럼 판 거야. 너 걔한테 돈 줬다가는 내가 나타나서 소유권 다시 찾아갈 거니까 너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를 톡 끊어 병이.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그것도 그렇고 찜찜하죠. 안 찜찜해? 찜찜하죠. 이 병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돈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그게 이거예요. 대금 지급 과정. 매매 목적인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주장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하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불안한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매수인이 돈을 못 주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병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직거래.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속 터지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매도인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공탁해라. 공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렇게 못 믿겠냐? 내가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쓸데없는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런 분란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게 대금 지급 거절권과 공탁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조문 요 정도만 간단히 계약의 효력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만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요 판례고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617페이지 담보 책임으로 가봅니다. 짜잔, 여기 나왔어요. 담보 책임. 일단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요. 먼저 부탁을 드릴게 교재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예? 예. 여기저기 왔다 갔다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담보 책임 내용이요. 617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한 5월달이나 7월달쯤 가셔서 호치키스로 꽉 찍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제가 문제풀이 8월달까지 시험 볼 수는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맞출 수는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책 읽지 마세요. 자, 먼저 담보 책임이 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담보 책임이 이렇게 매매가 순차 이루어진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A 토지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매매가 돼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럼 얘가 소유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 얘가 을과 매매할 때 만취해 있었어. 그럼 을 권리자 아니고 병도 권리자 아니고 정도 권리자 아니죠. 이럴 때 병정, 매도인 매수인이죠. 원래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죠. 못 넘겨주게 됐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이게 만취니까. 무효고 을등기 무효, 병등기 무효, 정등기도 줄줄이 무효. 근데 이때 병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정이 병한테 와서 따지면요, 병은 뭐라 그래요? 나도 속았다.
나도 잘못 없다. 나 책임 못 진다. 을한테 가서 말해라. 갑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일단 당사자 사이에 해결해라. 이렇게 책임 추궁하고, 이렇게 추궁하고, 이렇게 추궁해라. 계약 당사자 아닌 놈들끼리 쌈박질 하지 말아라. 그럼 일단 병이 책임져야 되죠? 잘못이 없죠? 그래도 책임져라. 법정, 무과실책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못 넘겨주게 됐죠. 또 재산권을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완전하지가 않아. 또는 완전하게 재산권을 넘겨주긴 했는데 아파트 물이 줄줄 새. 물리적 하자가 있어. 그런데 매도인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만약에 얘한테 잘못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얘한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우에 일단 책임져라.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5가지 권리, 계약 해제권, 대금감액 청구권, 대금감액부터 하죠.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출제액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요 5가지 권리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채무 불이행은 3가지가 있었죠.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3가지예요.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담보 책임은 5가지예요. 대금감액 청구,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5가지 권리 중 어떤 걸 행사할 것인가? 예? 그게 문제겠죠? 14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4가지. 이게 매매 담보 책임이에요. 거기에 경매 담보 책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이건 물건 매매예요.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이 나와요. 일단 담보 책임이 물건 매매, 물건 경매, 물건이 아닌 채권 매매, 그리고 물건 매매 담보 책임만 유형이 몇 개? 1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교재 내용에. 이거 우리 다 할 필요 없고요. 오늘은 3가지만. 몇 가지만? 3가지. 제일 잘 나오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보세요. 병이 정과 이 A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 이 A 토지는 전부 누구 거였었어요? 갑소였었죠. 그렇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근데 병이 정에게 못 넘겨주게 됐어요. 이렇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걸 매도인이 넘겨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무슨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계약 당시에 얘가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얘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알았다면 병과 매매할 당시에 이 목적물이 갑소유라는 걸 얘가 알았다면 해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매도인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얘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10글자예요.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오늘 집에 가실 때까지 외우시면 돼요. 오늘 가실 때까지 23글자를 외웁니다. 일단 10글자,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이게 전부 타인 권리예요.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가 있어요. 병정이 100평을 매매했는데 그 중에 70평은 병소유고요. 30평은 다른 사람 거야. 그걸 얘가 묶어서 팔았는데 지껏 70평은 넘겨줬는데 다른 사람 거 30평은 못 넘겨줬어요. 이게 일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 타인 권리. 실제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만 평을 매매했는데 이거 전부 다른 사람 소유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그 중에 2000평은 다른 사람 소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일부 타인 권리.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단 얘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못 넘겨받은 만큼. 여기에다가 선의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일부 타인 권리예요. 외웁니다. 일, 타, 대감, 선해손. 이렇게. 그 앞에서부터 다시 전타, 선해손, 악해도 손해. 일타, 대감, 선해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충분히 외웁니다.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가 있어요. 100평을 매매했는데 측량을 해봤더니 70평밖에 안 돼. 이것도 아까 이 문제에서 10,000평 매매했는데 처음부터 20평이 부족, 20평이 멸실, 2000평이 멸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웁니다. 부, 실, 선대감 해소 이렇게. 총 몇 글자인가요? 10글자. 7글자. 7글자. 24글자네. 자, 운율을 실어서 외웁니다.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일타, 대감, 선해손. 부실, 선대감, 해손.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면 맞아요. 네? 일단 요렇게만 외워둡니다. 담보 책임은 개념 확실하게 잡고 오늘 요것만 외웁니다. 그리고 요거 외웠다가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써먹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번에 2개를 더 외울 거예요. 다음 순환에. 마지막 문제 풀이할 때 경매하고 채권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외운 거를 문제에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훈련하고 들어가면 담보 책임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읽으시면 괜히 머리만 아파. 잠시 쉬었다가 환매 보겠습니다.